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 해군의 차기 전투기 FA-XX 개발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상원이 미 해군의 차기 전투기 FA-XX 개발의 예산을 90%나 삭감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미국은 현재 6세대 전투기를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이번 미 상원의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이것은 단순한 우선순위 조정 차원을 넘어 미 해군의 미래 전투기 구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FA-XX는 고도 기밀 사업으로 세부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대규모 예산 삭감이 현 개발 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 공군도 자체 차세대 전투기 계획인 NGAD를 재검토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은 최근 NGAD가 적절한 개념인지 더 경제적인 대안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말했고, 여기에 F-22 전투기 후속 전력에 대한 공군 수뇌부의 이견마저 불거지면서 미래 전투기 로드맵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국방 예산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복기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 모두 무인기 개발 등 보다 시급한 현안에 방점을 두는 추세여서 새 전투기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미 항공산업의 대표주자였던 보잉은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미 제조업의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한국은 미국 훈련기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보잉에 길어지고 있는 위기는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기를 넘어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737 맥스 8 사고 이후 계속된 신뢰 하락, 스타라이너 프로그램 실패, 그리고 최근의 대규모 노조 파업까지 한때 항공우주 산업 선두주자였던 보잉의 추락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37 맥스 8 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치명적인 항공기 추락 사고로 항공기의 자동비행 제어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346명의 승객과 승무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이 중단되었고 보잉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스타라이너 프로그램은 보잉이 나사와 계약하에 개발 중인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로 여러 차례의 시험 실패와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2019년 12월 첫 무인 시험 비행에서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달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보잉의 우주기술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의 대규모 노조 파업은 3만 3천 명 이상의 보잉 직원이 참여한 대규모 노동쟁의로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작돼 보잉 생산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잉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기업 문화의 붕괴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엔지니어링 중심 혁신 문화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주의적 문화로 변질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품질 관리 실패와 안전 문제로 이어졌고 급격한 브랜드의 가치 훼손을 초래했습니다.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기보다는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그리고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기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보잉에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보잉의 내부 고발자 또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세계 최대 항공사 보잉의 제조 결함과 안전 문제를 고발한 두 번째 내부 고발자로 지목돼 해고됐던 조슈아 딘이 급성 감염병 MRSA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망은 지난 3월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첫 번째 고발자인 존 바넷에 이어 두 번째 내부 고발자의 사망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했다고 알려진 45세 조슈아 딘은 737 맥스의 기체를 제작하는 보잉 협력사인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사망 전 회사 측과 법적 갈등을 겪었고, 보잉 737 맥스 생산 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품질관리팀의 심각한 비위 사실을 연방항공청에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4월 해고됐는데, 그는 자신이 해고가 안전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 앞서 지난 3월 32년간 보잉에서 일하다 은퇴한 후 2019년부터 보잉이 비행기 제작에 비표준 부품을 사용하고 기준을 무시했다는 폭로를 시작했던 품질관리 엔지니어 출신 존 바넷이 총에 맞아 사망하자 그 배우를 놓고 커다란 논란이 됐습니다. 보잉과 소송을 벌여온 내부 고발자가 총격으로 사망한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보잉의 계속되는 위기와 망신은 미 청문회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보잉 청문회에서 미 상원의원은 경로했습니다. 핵심 사업부의 매각과 하청을 늘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려 한 점, 이 모든 것이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연달아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보잉에 대해서 미국은 청문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헐리 의원은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보잉의 카룬 CEO에게 그렇게 고액연봉 받으면서 왜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것인지, 뛰어난 엔지니어와 기계공들을 데리고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며 문제는 바로 당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제는 아래 직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최상부 CEO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의 카룬 CEO의 연봉은 439억 3,5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재임 기간 중에 737 맥스8 사고 이후 신뢰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나사와 계약하에 개발 중인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로도 여러 차례 시험 실패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 재임 기간 중에 벌어졌는데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고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청문회에서 헐리 상원 의원은 운항 중 공중에서 비행이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황당한 사고를 일으킨 기종에 대해 당국이 조사를 나가서 본 것은 항공기 문을 틈을 막는 부품이 주방용 액체 세제로 윤활 처리되고 있었고 젖은 무명거주로 청소되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항공기 문은 호텔 룸피로 열고 닫는 것을 문틈에 집어넣어서 틈새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안정성인가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보잉의 CEO는 쩔쩔매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본 네티즌들은 보잉 얘네도 참 답이 없는 게 능력 있는 엔지니어 출신 경영진들을 다 몰아내고 월가나 사모펀드 같은 돈쟁이들을 경영진으로 앉히면서 비행기 개발이나 안정성은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737 맥스 결함이나 787 드림라이너 사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요즘 보잉이 생산한 항공기 수준을 보면 로비로 싸는 회사지 기술 개발로 사는 회사가 아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보잉과 달리 한국은 미국 훈련기 시장을 노리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이 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록히드 마틴이 한 팀이 되어 밀고 있는 T-50은 지난 2005년 양산을 시작해 6년 만인 2011년 인도네시아로 첫 수출에 성공했고, 이어 이라크, 폴란드 등 중동, 유럽 시장까지 뚫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된 T-50 계열 항공기는 6국에 138대, 총 78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T-50은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의 고등 훈련기 사업 수주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실 T-50 개발 전까지 우리 공군 내부는 물론 국방과학연구소에서조차 기술도 돈도 없는데 사서 쓰면 되지 왜 굳이 개발을 해야 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구진들은 한번 구입하면 30-40년은 사용하는 항공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금 포기하면 한참 뒤에나 후대에 기회가 올 것 같아 매일 아침 연구계획실장을 찾아가 졸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해 기초연구란 단서를 달고 배정된 예산은 고작 5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겨우 굴러가던 사업은 1991년 우리 군이 록히드 마틴과 전투기 F-16 구매 계약을 맺으며 급물살을 탑니다. 절충교역, 즉 무기 도입 대가로 기술 이전 등을 받는 방식 덕분에 한국은 록히드 마틴 연구진에게 고등훈련기 개발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연구진은 3년간 총 89명의 연구원, 엔지니어가 록히드 마틴 연구진과 동고동락하며 기체 설계부터 성능 시험 방식까지 고등훈련기 개발 기술을 배웠고 T-50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T-50의 처음 형태는 영국 호크기 같은 아음속 훈련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골든이글 개발팀은 논의 끝에 초음속 항공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등훈련기도 전투기처럼 기동성이 뛰어난 초음속을 원하는 추세였고, 아음속 훈련기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개발에 판매 중인 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결국 연구진은 정부를 설득해 초음속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고, 이들의 판단은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T-50 계열 항공기는 고등훈련기인 기본형 다목적 전투기로 개량한 FA-50이 더 많습니다. 초음속이기에 전투기로 개량이 가능했고 더 많은 국가를 공략하게 된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과 함께 개발하긴 했지만 T-50을 통한 초음속기 개발 경험은 현재 카이가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T-50 개발 경험은 한국의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초석이 된 셈인데요. 미국 정부는 2028년 입찰을 목표로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카이가 T-50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방산업계에선 한 팀이 된 카이와 록히드 마틴 팀이 결코 보잉, 사브 연합에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